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약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자리에 늦은 시간에 앉았어요. 지금 이제 자리에 누웠다가 문득 이번에 제가 세 사람 정도를 각기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 플랜을 어떻게 짰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나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남자분이었어요. 사업을 하고 자리도 제법 잡았고 그리고 아이가 셋이고 나름대로 그냥 중산층에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무리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일찍 해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오고 친구분들하고 이제 모인 남자분들도 친구들 이제 모임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강남에서 살았던 사람과 일산에서 살았던 사람, 이게 수입은 오히려 이쪽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의 출발점이 달라서 강남에서 사는 분은 집 한 채로 50억이라는 거를 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보였고, 이분은 일산에서 살다 보니까 비록 40평대의 집이고 이러지만 1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본인이 들고 있는 돈이 이제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집에 격차가 생기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이제 이러면서 재테크 이런 거에 눈이 떠지면서 이제 부동산을 처음부터 저희 부동산을 얻던 게 아니고 이 집을 빼주고 이 집을 또 얻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남 3구역 재개발과 노량진 뉴타운의 재개발과 그리고 이제 뭐 음마 아파트 재건축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쪽으로 돈이 이제 들어가려면 한 20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억과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서 연끌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전세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미 그거에 이게 꽂히다 보니까 다른 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80%는 망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랬으니까는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지금 20억인데 20억이라는 돈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넣으면은 그게 이제 몸테크라고 하거든요. 몸으로 나는 좀 더 뭐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면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뭐 5년 뒤에 된다, 10년 뒤에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20억 정도, 30억 정도 하는 게 10년 뒤에 그게 분양을 해서 5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들어가는 20억이라는 이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정치가 바뀌고 이런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뭔가 문재인 정권 때 24번의 부동산의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변동성이 얼마나 많다는 거를 직접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오늘 지금 집을 샀는데 다음에 내일 모레에 중과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19일 만에 다시 묶이고 풀렸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게 잘 갈아타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흐름만 따라가다가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은 또 음, 본인이 다 세금 제하고 어쨌든 3천 이상은 수입이 되는 거니까 현재 먹고 사는 거는 큰 이상이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 예측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
돈이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사가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어떠한 거 변동성에 있어서 무너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비상금이라는 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지만 비상금마저도 다 거기다 올인을 해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뭐를 하면은 그거가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사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은 그게 한 곳에서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은 이사 다니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집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나 안 살아보신 분들은 그 집에 가서도 한 곳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변동성이 있다는 거를 예측은 못할 망정 그게 왔을 때 내가 적어도 어, 이겨낼 수 있는 뭔가는 좀 발판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 한다는 거. 그리고 50억짜리 그 집을 생겼다는 분은 처음부터 50억이 생긴 게 아닌 거거든요. 거기서 몇십 년 살고 있으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그게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조언을 해줬던 분은 서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 단계 거쳐서 안정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 기존 집은 왜냐면은 우리가 비과세 받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동시 진행하기를 사람들은 많이 바라지만은 저는 항상 내가 세금을 갖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인 이가구 주택이 됐을 때에 기존 집은 3년 이내에 팔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같이 팔고 같이 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그게 두 채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번다고 한다는 거는 한 채 가지고서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비과세가 돼야 되는 그 시점은 지금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서울 빼고서 강남 빼고서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갖다가 또 팔면은 비과세가 두 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자꾸 가야 되는 건데 내 거를 거기다가 몸 테크를 하면서 연끌을 해서 넣어놓고 한 10년 기다리겠다는 이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오신 분을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6, 7억 내에서 그리고 내가 항상 돈은 나머지는 4, 5억은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을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뭐를 팔아서 뭘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제 한 7, 8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입지가 좋은 킨텍스의 39평을 권해드렸어요. 왜냐면은 킨텍스의 39평이 17억, 18억까지, 20억까지 갔던 데가 제일 좋은 동에 좋은 층, 뷰가 뭐 정말 최상인 게 거의 15억 미만으로 거의 14억대가 물건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일단은 지금 그거 나가고 나서는 그만한 층수에 2억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너무너무 지금 저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제 플랜을 계속 짜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있었고요. 그분은 이제 오리지널 재테크였어요. 오리지널 재테크였고 뭔가 또 가지고 있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플랜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젊은 부부였어요. 부부였는데 그분은 현재 작은 평수를 일산에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좀 더 큰 평수로 옮기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기존 집을 팔고 이분도 옮기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산은 가장 쌀 때거든요. 일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돼요.
그리고 팔더라도 좀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팔아야지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팔면은 정말 2-3년 뒤에 땅 치고 후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기존 집은 놔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억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있는 집에서 2년을 더 살고, 세 안고 전세 안고 있는 거를 좀 사놓고, 2년 뒤에 내가 3년 뒤에 들어가든지 그때 이 집을 팔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안 팔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플랜으로 짜가지고 처음에는 대출을 내면은 이분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왜냐면은 이제 젊으신 부부이고 둘 다 연봉이 꽤 높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출을 받고 살아보지를 않아서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2, 3억 정도는 이분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데 이 대출을 갖다가 나중에 안 되면 기존 집을 팔아서 갚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나중에 대출을 좀 권해드리는 이런 걸로 이제 플랜을 짜드려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약을 하신 분은,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 여자분이고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내 전세금까지 다 해서 한 6억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2026년 내년 2월이 전세 만기인데, 이게 한국에 있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더라고요. 내일이면 이제 또다시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만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셨던 건 아니었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그러니까 일산에 꼭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내 가격에 맞는 거에 인천공항하고도 갈 수 있고 서울역도 좀 가깝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재테크도 좀 돼야 되고 안정적인 데를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산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이제 여러 군데를 보셨던 분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분 오늘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제가 대출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왜 이제는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대출이 여기에서 1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 누군가가 같이 수입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 딸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면서 수의과를 이제 다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딸의 미래는 뭐 이렇게 탄탄대로라고 하지만은, 엄마는 나이가 56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5년 뒤에는 이제 내 수입이 더 줄어들고, 현재 집을 있는 것도 이 1억이라는 대출이 있어도 갚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는 한 달에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분에게 1억 이상을 좀 대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내가 현금 있는 거를 다 집에다 또 다 넣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통장에 비상용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두고 있어야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추가적으로 대출이라는 게 요즘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집담보 대출이 이렇게 할 때 금리가 좀 싸고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비상용으로 좀 더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만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 2억이 여기에서 최대 맥심이 2억이고, 그 다음에 1억 5천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이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수입이 줄어들 때는 그것도 크거든요. 거기에서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1인 가구를 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이야 내가 연봉이 있고 한 달에 수입이 뭐 아무리 못 벌어도
7,800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대출을, 집으로 들어가는 대출이 모든 부대 비용까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서 1억에 6억 정도가 되니까 7억 정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집을 이제 찾아 드리는 걸로. 그리고 혼자 아이하고 이제 둘이 살지만 아이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론 30 국민평형이 제일 좋겠지만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아이가 있고 이러면은 킨텍스역과 주염역이 가깝고, 그리고 백화점도 바로 앞이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을 자주 가야 되다 보니까 리무진이 다니는 거리가 5분 이내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인프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그리고 안정되게 3, 4년 정도 봤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킨텍스와 주협력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라인에서 거기다 희소성까지 있는 물건을 이제 찾아드리면서 그분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는 킨텍스 쪽에 이제 아파텔이었어요. 아파텔이어서 거기도 가격이 10억대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뭐 6억대 중반짜리도 있고 7억짜리도 있고 6억대 초반짜리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좋은 물건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분에게 그분은 이거를 마음에 더 들어 하셨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은 이분은 집을 지방에 하나 조그만 거 있고, 두 번째 집은 취득세 등록세가 1%예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4.6%거든요. 10채가 있든 한 채가 있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쓰기에는 어차피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건데, 이 취득세 등록세는 비과세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텔은 변동성이 있어요. 지금도 아파텔의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한 40% 정도 더 빠져 있는 이유가, 지금 업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DSR이 들어가 있고 취득세 등록세가 4.6%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대출이, 젊은 사람들은 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어서 이 오피스텔의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거까지 하고 이러면 여기는 이제 가격 대비로 했을 때 더 대출이 거의 한 2억 정도까지도 해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집이라는 거는 살 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할 때거든요. 그 매도 타이밍이 놓쳐버리면은 내가 그 이익이 났던 것도 다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위치가 좋은 거는 아무리 변동성이 있어도 20, 30%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하지만은 아파트는 4, 5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그리고 금리가 더 비싸다는, 대출 금리도 좀 더 비싸고 취득세 등록세도 비싸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젊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단기로 금방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50대 중반, 또 특히나 이렇게 혼자서 애벌인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 골 바로 앞에 이제 현대백화점 가까운 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오늘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사례를 이렇게 이번 달에 한 거 사례를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집도 하나의 재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뭐 주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고, 비트코인, 지금 금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이렇게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양면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 변동성이 항상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 변동성을 너무나 예측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아이스간 대표님 이 수업에서도 늘 말했듯이,
우리는 프레질한 삶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다음에 이만큼 떨어지면 그다음에 리스크가 얼마큼 있을 거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예측을 하면 집을 사지 못하거든요. 하지만은 그 변동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내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정규부터에서도 우리가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있지만 리스크가 또 큰 만큼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모든 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은 그분들이 또 생각했던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20년을 경험을 하면서 저 또한 실패를 해보고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에 와서 그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은 그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요즘 공부를 하면서 이 흐름 공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변동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산전수전 공준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변동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어느 변동성이 오더라도 내가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게 플랜을 짜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흔들리고 다 항상 나는 안 돼. 그리고 나는 부동산하고 안 맞아. 나는 주식하고 안 맞아.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분양권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 또한 제가 그동안에 아파트 쪽으로는 다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던 게 아파트로 또 제가 끝까지 망했기 때문에, 아파트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로는 성공을 했는데, 또 하나 저 또한 이 변동성의 리스크를 또 간과했던 게 있어요. 오피스텔 한참 이런 아파트에 3룸이 인기가 있을 때 저는 입지까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임장도 하고,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고 역과에 몇 분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도 거기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은 음 아파트는 제가 오랫동안 해오고 분양권에서도 아파트 분양권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분양권을 사준 게 아니었고 현장에서 돼 있는 것들을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서 그 리스크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뭐였냐면 오피스텔은 일단은 업무 70% 대출이 다 나오는 거였고, 지금까지 그게 대출이 끊긴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뭐 지식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음, DSR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또 일단은 뭐 주거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그런 건 내가 정하면 됐고, 또 주거용으로 했을 때에 그걸 임대사업자로 내면 모든 것들 리스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대출의 리스크를 제가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다주택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다 마련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고서 그거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돈이 되는데, 그 큰 돈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늘 해왔던 방식으로 대출을 해서 그거를 하면은 된다는 생각이어서 그거를 놓쳤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도 한 2억 정도는 지금 손해를 볼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그 리스크를 제가 또 끌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 분명히 여기는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고 3, 4년 뒤면은 이것만 잘 버티면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지만은, 이제는 제가 그거를 버리기로 한 이유는
지금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만은 오히려 다 거기다가 내가 올인을 해서 다 넣어 버리면은 그다음 게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의 흔들림보다 다음 게 더 흔들림이 세게 올 수 있다는 게 이 변동성을 겪어 오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인제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수업을 통해서 어디서 멈춰야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인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든지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계약을 할 때 많이 수월해진 게, 예전에는 이런 변동성이나 이런 양면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대방을 돈을 벌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좋은 걸 해 줬을 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거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때도 플랜을 짜고 투자하시는 분들 돈도 벌게 해 주고 뭔가 했지만은, 그때는 플랜이 한두 개였던 거. 그리고 이런 변동 리스크 같은 경우가 많은 걸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정책에 맞춰서 제가 많이 했다는 거. 과거 거와 미래 거를 이렇게 미리 일어날 거를 생각을, 어떤 거를 미래 것도 지금 어떤 예측이 일어날지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게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면 그것까지도 대비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고, 기다리면은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거는, 이거를 동영상에 좀 남겨 봐야 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또 5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100세 시대고 이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물론 30대, 40대들은 앞으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면, 50대 이후부터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리스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그리고 그 변동성에 이제는 우리가 또 나이가 먹어가면 이 건강 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한 번에 뭐가 무너졌을 때 30, 40대 무너진 거하고 60대 무너진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너졌을 때 내 건강이 지켜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물론 우리가 항상 그 오시다 보면은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남들은 뭐 100억, 1000억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를 해내고, 그 이런 변동성, 리스크, 그다음에 뭐 정말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이겨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뒤에서 봤을 때는 쉽게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마음의 이런 크기도 좀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트럼프처럼 칭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알세원 대표님 수업을 듣고 요즘에 제일 많이 감사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은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불과 작년에만 해도 제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몰랐었고, 그리고 이런 양면성이라는 걸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오로지 한 길만 가면 되는 거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은 되게 많기 때문에 에센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어설픈 경험주의에서 원칙적인 경험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말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저는 경험이 참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았고 20년 동안 한 일만 해 오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을 하게 해 주고 돈도 벌게 해 주고 또 저도 집을 사고 팔고 뭔가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 내 원칙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어설픈 경험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 봤지만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안티프레저에 가는 그 과정들은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 지금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제 경험과 이 어설픈 경험을 했던 과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안티프레질하게 가고 있다는 거를 쪼끔씩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인제 많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인제 이거, 예전에는 그러다 보면은 손님들하고 티카테카 했을 때 손님이 주장하면은 그 주장에 저도 딸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랬었는데 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 이런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물론 인제 본인이 이런 플랜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겠느냐는 인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만은 그래도 리스크가 덜 있는 쪽으로 그분에게, 그니까 설득을 하는데 합리적인 설득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고 나서는 지금 요즘에 듣는 게 "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제 이 소리를 듣고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되는데 음 항상 어 양면성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어떠한 것도 쉽게 되는 건 없다는 거. 그리고 뭔가 갑자기 나에게 운이 좋아서 뭔가 이렇게 확 온 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 계속 그 운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운으로 된 거는 나중에 보면 또 다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내 실력으로 된 것만이 나에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제 그분이 정말 많이 불안해하시고 당연히 불안해한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은 56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6 억이라는 돈이 전부이거든요. 이제 이 6 억이라는 돈을 어떤 분은 6억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분은 56 년을 살아오면서 아이를 혼자 키워오면서 내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 왔을 때는 그냥 6 억이라는 돈인 게 아니거든요. 그분에게는 이 돈이 600 억이라는 돈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다시 일어서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 다르다는 거. 돈의 크기도 다르고, 내가 어떤 분은 처음부터 뭐 부모 잘 만나서 뭐 600 억짜리 집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정말 1 억이 없어서 1 억이라는 돈이 정말 너무너무 큰 돈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돈 1,000,000 원도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다 현 시점에서 내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은 20 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분들이고 뭐고 다 50 억, 100 억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고, 또 두 번째 분은 이제 내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현찰로 모든 거를 쥐고 시작해야 된다는, 저도 그땐 그랬으니까요. 그런 게 있는 거고, 리스크를 감당을 해 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출이나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이제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지금 인제 이치도 되고 연봉도 되고 되지만은 그거를 잘못 이용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놓쳐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음 오늘 아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집을 매수할 때예요. 그리고 집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저평가된 데가 많거든요. 항상 기회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또 집을 매도하신 분은 이 집을 2020년도에 집을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그때 이제 GTX가 막 착공이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집은 기가 막히게 잘 샀고, 이 시기에 또 집을 남겨서 어쨌든 수익을 보고 이제 파셨어요. 파셨는데 하지만 그분은 그때 당시에 운이 좋아서 이걸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제 집을 사셨는데 그분은 그거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일찍 저를 알았더라면 그거를 안 했을 건데 그때는 몰라서. 왜냐면은 이분도 내가 처음에 이거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참 아파트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게 바람이 불 때 무조건 얼죽신 알죠?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데 애각지든 뭐든 다 올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애각지에다가 분양을 받으셨는데 거기는 나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데를, 항상 우리가 투자라든지 뭘 잘못을 하게 되면은 주식도 그렇잖아요. 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거를 매도를 해서 마이너스 난 거를 못 팔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손절할 줄도 알고 이게 되는데 처음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 집을 처음에는 못 팔게 했거든요. 그거를 팔아라.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쪽은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가 나가서 하는데 많이 좀 아쉬워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했을 때 첫 성공이 계속해서 성공이 아니고 또 실패가 계속 실패가 아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또 실패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모르고 투자했는데 성공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항상 그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동성이 많고 이 변동성에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이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물가도 정말 비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앞으로 80세 90세까지 살아간다는 이런 보장도 없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또 암 환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극과 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내 중심을 잡고 가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안티프레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간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나 혼자 제가 어느 날 뚝딱 알아진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운이 좋았던 거는 작년에 이런 PCN 교육, 그리고 이런 MF 개어 교육, 그리고 아이스한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수업을 통한 게 가장 큰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또한 지금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고 항상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일이 맞는 걸까? 맨날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